네, 2020년 8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긴 주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월간지 기자로서 주로 활동해 와서 습관적으로 길게 쓰는 버릇도 있는데다가 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 설명이 필요해서 조금 길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문재인이 대답하라. 소재는 탈핵과 4대강 문제를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이 대답하라는 거는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 또는 에너지 문제 등등 또 뭐가 있어 역사 문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거론하고 싶은데 우선 탈핵과 4대강 문제를 놓고 문재인은 대답하라는 주제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19 탈핵 연설을 아십니까? 6.19 탈핵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이 된 거 취임한 게 2017년 5월 10일인가요? 그런데 한 달 조금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고리 원전이 설계 수명 30년을 넘기고 10년간 더 계속 운전을 했는데, 그리고 더 할 수도 있죠. 거기서 세워버리는, 10년 하고 세우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 행사에서 했던 6월 19일이죠. 탈핵 연설입니다. 지금 쭉 화면에 나올 텐데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한 게 잘못인가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값싸게 발전을 하는 게 잘못인가요? 효율성도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아니 효율성이 높은데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가 됩니까? 네, 제가 이 연설문의 문제점은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그때도 발견했고 한 건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기다려본 탓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네, 그런 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아니 원전이라고 하는 이 고급 에너지원을 개발도상국가 시절에 선택한 에너지원이었다? 아니 지금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식 원전을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돈이 없어 못 갔는데 개발도상국가 이걸 가질 수 있다고요? 개발도상국가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거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특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제가 원전에 대해서는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국가 수준에 비해서 빨리 일본과 거의 대등한 원자력을 갖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그걸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연설하셨는가 하면요.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2016년 9월 경주 대지진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는 5.8, 78년 기상청 관측 이후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2017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쭉 나갑니다. 네, 그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자, 후쿠시마 사고로 2016년 현재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5년이 지난 16년 현재 136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원전이 밀집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특히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인구 248명이 사는 부산이 있고 광역시죠. 울산 103만이 사는 울산이 있고 경남 29만이 사는 그런 지역, 도합 380만 명이 사는 지역이 있다. 경남이 반경 30km 안에 있는지 그건 좀 의문점이지만 어쨌든 네. 월성 원전도 또 주변에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있는 인구를 물론 뒤로 푸진시켰는데 그 인구가 17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22배나 많은 인구, 22배니까 얼마니까. 근데 어떻게 경남 전체 지역이 30km 안에 들어가죠? 반경 30km 안에 들어가죠? 경남이 그렇게 조그만가요? 좋습니다. 하여간 이 연설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드렸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전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의 탈핵 정책을 월성 1호기 문제 가지고 왜 이걸 조기에 세웠느냐 하면서 탈핵 정책을 누가 했냐 조사했던 모양인데 그걸 놓고 뭐 아니다 뭐다 기가 문제가 있는데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선언을 누가 했습니까? 연설문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준비 중인 신구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네, 원전 새로 짓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10년도 연장해서 계속 운전을 하게 된 월성 1호기는 선박 운영 설령을 넘겨서 사고를 낸 세월호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세월호도 좀 일부 개조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안 했는데 월성 1호기는요 완전히 원자로를 다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리고 뭐 원전과 석탄 화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늘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늘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얘기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석탄 화력을 줄여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제때 신재생이 값싸게 안 된다는 거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생산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탈원전과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문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최재형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계속 운전 중이었던 월성 1호기를 한수원이 세웠잖아요. 이사를 세워갖고 처음엔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속 운전을 하게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폐로를 해야 된다 결정해서 폐로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거 조작 아니야 하고 시비가 일었습니다. 그래갖고 감사원 국회에서 요구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발표하려고 하는데 정부 여당 세력들이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수원이 내린 애초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수원 사장이 정재훈 씨로 바뀐 다음에 경제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그런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가 그걸 인정함으로 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임된 강청호 씨는 이거 조작이다. 평가가 조작됐다. 계속 월성 게이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재훈 사장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말싸움을 좀 했었죠.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정재훈 씨를 상대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강창호 씨나 저도 왜 이렇게 했냐 따졌는데 사실은 정재훈 씨가 사장이 되기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6.19 탈핵 연설에서 해놓으셨네요. 네. 해놓으셨네요. 이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임금 등기는 당나귀란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네. 감사원도 차마 이 말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그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씨 이런 사람을 조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도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가만히 계시죠? 네. 내일인가요? 월요일날 일부 단체들이 아마 감사원 가서 최재형 원장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은 아직 크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정부 여당은요, 문 대통령이 바로 최재형 씨를 감사원장에 임명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최재형 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1368명이 후쿠시마 사고 때 죽은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문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한 직후에 제가 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일본 기자, 일본 전기신문에 근무하는 에비 코스케라는 기자예요.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한국어로 메일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말은 잘 못했는데 한국어를 글자로 다 쓰더라고요. 저도 일본말 하라고 못하는데 일본말 된 거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분 얘기가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문 대통령이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한 거는 잘못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보내온 그 편지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제가 만든 책,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탈핵 비판. 한번 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이 책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에비 기자가 보내온 그 이메일을 제가 잠깐 문장을 고쳐서 실어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긍정과 부정 모두를 생각했다. 문 대통령이 원자력 관계자를 위로하고 한국의 발전에 고리 이루기가 또 원자력인들이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한 것은 솔직히 놀라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탈핵을 주장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원자력 관계자들을 악마인 것처럼 욕하고 그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자력은 추진을 하든 탈핵을 하든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아니, 탈핵을 하더라도 폐로를 하려면 원자력 기술자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원자력을 비판해서는 탈핵도 하기 힘든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다운 문 대통령의 배려에서 탈핵을 주장한 일본 정치인에게서 없는 현명함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느꼈다라고 하면서 쭉 나가면서 이제 핵심을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일본 도쿄신문이, 일본의 동경신문이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1발전소 사고 후 피난을 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 수를 독자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이 한 게 아니라 신문사가 한 것이다. 그럼 설명을 더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인은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농촌에도 우리나라처럼 노인들이 많다. 당연히 그분들이 이제 17km에 있다가 반경 17km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전을 하신 피난소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사셨잖아요. 5년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원전 사고만 아니냐. 다양한 사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집을 떠나 살다가 돌아가셨으니 사인은 다양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지병이 피난생활 중에 악화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노쇠로 의한 사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 있다 하고 에비 기자가 얘기합니다. 급성 방사선 장애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일본 의학계도 조사를 했다. 후쿠시마 피난자 중에서 급성 방사선 장애를 앓은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본 의학계가. 네. 후쿠시마 일발전소에서 후소 폭발이 있었을 때 대량으로 피폭된 사람이 있었느냐는 점이 핵심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도 아까 말한 탈핵 정치인, 탈핵 운동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 생각이 같은 의사들도 많고요. 여러 기관이 조사했지만 후쿠시마에서 대량으로 피폭된 일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후쿠시마 사고로 많은 사람이 피난하게 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저를 팡 쳤어요. 피난한 사람 중에 사망한 일을 조사한 한 언론사의 통계를 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용한 것은 매우 피정상적이다. 어떻게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도쿄신문이 임의로 조사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걸 토대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느냐고 에비 기자 만나보니까 그 후에 한국에 왔었어요. 상당히 젊더라고요. 총각이에요, 총각. 젊은 기자한테 이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 얼마나 제 후끈거리고 창피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조사는 민간 기업인 한 언론사가 한 것이지 공적인 기관이 한 조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문 대통령 연설에서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진을 이유로 탈핵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일반조소 사고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제가 전 시간 때 얘기했죠. 쓰나미였다. 쓰나미 때문에 이미 큰 지진으로 주 전선인 송정선은 무너졌고 보조 동력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쓰나미로 그것이 침수됐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거지, 지진 자체는 원자력 발전소한테 어떤 피해를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 대책만 집중하다가 쓰나미 대책을 못 봐갖고 당한 건데 왜 문 대통령은 지진 얘기를 하시냐고 이걸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왜 그 판도라 영화 보고 그렇게 하셨냐는 얘기를 이 친구가 먼저 했어요. 지난해 한국에서 판도라 영화가 인기를 끈 걸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영화를 보고 탈핵을 결심했다는 것도 듣고 알고 있다. 네. 그러나 후쿠시마 일반조소 사고의 중원인은 강력 깊은 동일본 대지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에는 우수한 원자력 행정 전문가가 많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의 말을 들어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싶다. 비전문가 말을 듣지 말라. 탈핵을 하려도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의 주권 사항이다. 따라서 한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결정은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된다. 사실을 보고 하는 게 전문가인데 사실을 보지 않고 선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이 친구가 충고를 해줬어요.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에 대한 시비 논쟁을 하기 바란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와 원자력 문제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보내는 진정한 충고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일본은 원전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게 했는데 그 결과 급격하게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무모한 난개발이 일어나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길이 걷지 마라. 이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실패를 경험한 이웃나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냈죠. 그 책 보고 나서 바로 그게 6월 달에 대통령 연설이 있으니까 7월 초에 왔을래요. 기억이 잘 없는데. 그리고 바로 추석 넘겨서 추석이 9월이었으니까 제가 끙끙대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한국에 왔더라고요. 왔다가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종로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만나보니까 상당히 젊은 친구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대로. 자기 한국 되게 좋아해서요. 한국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가 호텔에 묵으면서 뭐 골목길 여행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같이 밥 한 끼 먹고 고맙다. 당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썼다. 참 선배 기자로서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이 지금 소송을 겪고 있어요. 뭐 때문에 소송 겪는 거? 여기 문재인 대통령 사진 있죠. 박정희 대통령 그 원전 사진. 요 쓴 것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진이 출판사에서는 문 대통령 포스터용으로 알고 썼답니다. 이게 그때 기호가 1번이었잖아요. 1번이 쓰여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문구도 있었고요.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또 아무 저작권 표시도 없어서 더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포스터구나 하고 썼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내가 찍은 사람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썼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처음에 걸었어요. 근데 형사는 항고 재항고 가서 대검까지 갔는데 무혐의 일어났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을 낸 게 17년이고 이 사진을 찍었다는 분은 2015년에 찍은 걸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작권을 등록을 한 건 2018년이거든요. 그 책 나오기 1년 지나서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고의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대검까지 가서 다 고검 다 이렇게 무혐의가 나왔는데 민사로 그런데 지금 1심 재판부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해줬어요. 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2심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018년에 등록을 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모의 포스터로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는 2017 책 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 1심 재판부 판결을 보면서 이 전체 표지를 쓰지 말래요. 문제가 된 건 이거 하나인데 이것도 쓰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뭐야. 무슨 판사가 이래? 그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게 저한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제가 이 책을 낼 때도 상당히 소명의식을 갖고, 이 기사를 제가 쓰려고 굉장히 추진했는데 그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돌렸던 건데,
역사적인 훈장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추적을 하려면은 탈핵 정책은 이렇게 험로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제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애비 기자의 편지를 받고 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발견된 시체는 두 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쓰나미가 몰렸다가 빠진 다음에 시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익사를 한 건지 잘 몰라요. 지진 났을 때 뭐가 떨어져서 맞아서 죽었는데 물이 덮친 건지 아니면 덜 죽었는데 물이 들어와서 익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인데 그때는 후쿠시마 발전소이 폭발하기 전입니다. 수소 폭발이 있기 전이니까.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동경신문 기사도 찾았습니다. 2016년 3월 6일자입니다. 동경신문은 그러니까 2011년 사고고 3년이 지난 거죠. 3월 달에 사고였었고 5년이 지난 거죠. 2016년 3월에 취재를 했는데 그 10km, 17km 반경에 살다가 대개 노인들이 시골이었으니까 이제 피난살이 뭐 거기도 뭐 학교 같은데 그런 데 살았겠죠. 체육관. 그래서 9만 9천 명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들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그런 내용들을 쭉 보도했습니다. 네. 건강이나 질병 악화로 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신 이가 1368명이나 적었습니다. 방사선 피폭이 아니라 피난 생활 중에 질병 등으로 돌아가신 분이 1368명입니다. 와, 이러면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만들면서 김수현 씨가 취재를 했다는 걸 알아냈죠. 취재 결과 이 연설문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게 청와대. 환경부가 있는데 꼭 청와대가 뒤에서 다 하고 책임은 우리나라 부처한테 넘기는 게 우리 문제인데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게 사회 수석입니다. 거기 김수현 씨가 수석 비서관이었는데 거기 작성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저 물어보니까 이거는 원전은 산업부가 해야 되니까 경제비서관실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이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연설할 때 경제수석을 임명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석인 상태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은 최이봉 씨가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이봉 씨도 아니고 김수현 씨가 이끄는 사회수석실에서 했는데 참 희한하잖아요. 경제 문제를 왜 사회수석실에서 하지? 그리고 더 취재를 해봤어요. 뭐 그때 국민소통수석실로 전화했던 것 같더니 모르겠다. 또 산업비서관실도 전화하니까 우리가 아니다. 뭘 당황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오보 나온 건 일본서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때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크게 보도 안 하고 넘어갔고 저만 이 책을 만들었던 거죠. 우린 전부 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김수석한테 전화를 걸었죠. 김수현 씨한테. 네, 그걸 제 주간동화에 보도한 그대로입니다. 자, 고로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탈핵 선언까지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 공약이지 않냐. 대통령 공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김수현 수석의 답변입니다. 그 연설문은 누가 작성했는가 그랬더니 환경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의 기후환경비서관과 경제수석실의 산업정책비서관 최이봉 씨겠죠. 그리고 연설비서관 국민소통수석실에 밑에 있는 연석비서관 그때 누구였나요? 같이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연설비서관 등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데 아니니까 당연히 1368명이라는 숫자를 모를 것이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도쿄신문에서 보도한 건데 이 숫자는 누가 넣도록 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했다. 도쿄신문 보도를 보고 보도한 건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명자라고 했어야 하는데 관련이랑 글자를 빠지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 때문에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간담회 열어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제 경험으로 이 정도 실수하면요 파면입니다. 해임돼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미동도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초유의 정부다. 제가 수직김 사건 썼을 때도요 처음에 조용히 있다가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움직이는데 이건 뻔뻔한 정권이네. 나 정말 놀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지 않았는데. 예. 김수현 씨 서울대학교 나왔고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하면서 도시계획학 박사하신 분입니다. 환경 전문가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했습니다. 환경 문제 다뤘고 환경부 차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를 했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연구원 원장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하니까 사회수석 비서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정책실장까지 했습니다. 네. 이 박원순 시장이요 아주 탈핵주의자입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서울 시내 버스 보게 되면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이렇게 출입문 위에 붙이고 다녔었어요. 아니, 서울은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잘 쓰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왜 탈핵을 이렇게 추구했을까요? 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그랬습니다. 이 정책실은 경제까지 다루는 곳인데 이 환경 문제를 너무 만나요. 네. 김수현 씨를 이렇게 임명했었습니다. 정책실장에. 바로 여기서 했던 게 소득 주도 성장이었죠. 전임자인 장하성 교수가 하다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도 보지 못하고 에너지보다 더 큰 게 경제인데 경제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그 후에 나왔던 거죠. 자, 더 찾아봤습니다. 기후환경 비서관은 김혜애 씨입니다. 김혜애. 이분도 박원순 시장 메인이에요. 지난번 박 시장이 자살했을 때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리고 약한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30여 년간 봐온 박 시장은 그럴 뿐이 아니다. 죽음으로 증명됐다고 그런 개소리 하지 마라. 박 시장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언론과 사회가 벌일 더럽고 저열한 진흙탕 잔치에 상처받을 사람들을 참아 볼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언제 본인이 피해받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폭력 앞에 주춤하거나 도망친 적이 있는가? 인간 박원순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숭고한 척 하며 눈치 보며 혹은 슬쩍 비판의 숟가락을 얹으며 사자를 외롭게 하지 말라. 역겹다. 나는 남은 애도 기간을 그분을 명예롭게 보내드리기 위해 싸울 거다. 이걸로 나와 인연을 끊겠다면 기꺼이 수용한다. 네. 이건 국민을 위해 보도됐던 겁니다. 그분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예요. 김혜애 씨 누군가요? 조금 알아봤습니다. 김혜애 녹색연합이라는 걸 이끌었고요. 역시 환경운동가입니다. 시민단체 윤미향 씨랑 비슷한 또 국회 양이원영 씨랑 비슷하게 환경운동가였습니다. 그분 걸 찾아보니까 이분은 한양대 사회학과 나오고 환경운동 해왔고요. 4대강 사업에도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2009년 4월 29일 그가 4대강 사업에 강하게 반대하는 글을 띄워놓은 게 아직도 있더만요.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김해 황병 녹색 치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자 4대강 반대하고 탈핵은 환경론자들이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모여서 한묶음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통령 밑에 있었던 그거를 지금 손을 못 대니까 고립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홍수가 일어나서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또 한수원은 조작을 하면서 월성 1호기를 세운 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거고. 앞장서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니까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계속 돌아오면 정재훈 사장을 뭐 하든 백운규 장관을 뭐 하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청와대로 돌아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사실은 이쪽 전문가냐? 아닙니다. 김수현 씨, 김혜애 씨 이런 분들이 주도했던 겁니다. 제가 이미 2017년에 이걸 추적해서 밝혀놨었는데 아무도 꿈쩍을 안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할게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5월달이 되셨으니까 한 5개월 지난 거죠. 6.19 탈핵 선언을 하고 나서는 얼마 지난 거예요? 한 4개월 지난 거예요. 이때 이건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신고리 569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 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 및 정부 방침 따라 신고리 569기 공사 재개를 의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사이에 아까 연설문에도 보셨죠. 신고리 569기 공사 되고 있던 걸 세웠어요. 그리고 멈추게 하려고 공론화위원회를 걸었는데 뜻밖에도 6대4의 비율로 공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그걸 문 대통령 자기 정책, 탈핵 정책에 불에 켜가 걸린 거죠.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신고리 569기 공사를 재개해라 라는 걸 승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뒤끝이 나옵니다. 신고리 569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 토론한 결과 공사 재개와 후속 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역 산업 보완 대책이 담긴 신고리 569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즉석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게 에너지 전환 갈로치고 탈원전 로드맵이 의결되었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속 설명이 나오네요. 쭉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거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이 보도자료에 있는, 보도자료를 그냥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보도자료가 결국 공식적으로 발표인 거고, 그 밑에 정책은 너무 기니까 이제 못 보실 테니까. 그 중에 보도자료 중에 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전환, 가로 열고 탈원전 로드맵 하고 이제 산자부가 밝힙니다. 청와대 지시 때문에 한 건 단번에 아시겠죠? 거기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전환, 가로 열고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1. 원전의 단계적 감축 이렇게 하고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하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위원회 결정대로 가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모조리 백지화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누가 결정했나요? 산자부가 발표했죠. 누가 지시했나요? 청와대가 지시했죠. 그 회의는 누가 주재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죠. 두 번째,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되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폐쇄하겠습니다. 누가 발표했나요? 로드맵 산자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나요? 청와대. 그 회의는 누가 주재했나요? 문재인. 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조사 들어간 게 누굽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잖아요. 자, 월성 1호기를 조기에 세우라 그랬으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쪽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몇 번 이 방송 통해서 보도했고, 탈핵 선언, 토탈핵 경문 제1편에 보면 수치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걸 이제 하니까 지금 정부 여당 청와대는 좀 창피하니까 뒤에 물러서 있고 정부 여당이 최재형 씨를 헐뜯는 거죠. 당시 산자부 장관 이거 추진했던 사람이겠죠. 네. 지금 한양대 교수로 가 계시나요? 막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한수원도 정부가 시켜서 한 거죠. 그때 한수원에서 총대를 매게 된 이가 누구예요? 정재원 한수원 사장입니다. 근데 그 또한 정부 시책을 시행한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공기업 사장이 되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중앙일보도 비슷한 걸 보도해서 제가 보여주는데, 그 종기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산자부에 이제 뭐 한전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수원 사장은 산자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책임진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내가 이렇게 이 기업을 운영하겠어 하는 경영계획서, 직무계획서 이걸 씁니다. 그리고 셋이 도장을 찍고 그걸 보관합니다. 그래야 이제 일을 하는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된 게 가끔씩은 정부 정책을, 마치던 정책을 강요하는 게 돼요. 일종의 뭐 비유할까요? 노비문서라 그럴까? 뭐 이거 해. 대신에 이런 차장시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족쇄가 됩니다. 정재원 씨가 이걸 썼죠. 안 하면 모를까 사장이 되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이분도. 그 이분이 사장에 공모한 건 2018년 3월인데 아까 말한 대로 17년에 이미 정부는 이런 걸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뒤, 이분 사장이 되고 나서 3개월 뒤 2018년 6월에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경제성이 있다고 한수원이 판단했던 걸 경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뒤집어집니다. 이걸 지금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 직무계획서는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찾아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정해진 처리 방향을 바탕으로 연내에 한수원 차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재원 씨가 썼고 두 장관이 그걸 인정하는 서명 날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정재원 씨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럴 사람만 사장으로 뽑았는데. 그러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이 있는 걸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조기 폐쇄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행정부처들은 다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왜 청와대가 이걸 막, 그것도 청와대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수석실이 아니라 환경을 하는 하는 수석실에서 막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요,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게 원래 미국에서 먼저 한 겁니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이 막 정당이 바뀐다고 막 국가정책이 바뀌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날라리 국가가 되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북한
일당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가는데 우린 정권 교체가 해야만 민주화가 된다면 했는데 이게 막 좌우가 바뀐 정책이 나오면 나라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딱 제자리 두고 공무원이 하던 정책 중에 일관성 있는 그대로 가자. 이게 직업 공무원제입니다. 이 미국에서 먼저 그걸 채택했어요. 우리도 따랐습니다. 우리 좋은 건 다 따르는데 왜 우리 이렇게 못하느냐? 어공이라고 하는 게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공무원 되면 어공입니다. 늘 해오던 사람은 늘공입니다. 이 미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공이 쫙 돌아서 정책을 바꾸니까 나라가 개판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공무원제를 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정치의 신여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는요 어공들이 들어가요. 근데 많이 안 들어가요. 안보 문제 책임자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나머지 미국 비서실은 크지 않아요. 그야말로 세크러터리 비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 비서실은요 정부 부처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왜냐?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당이 실증 정책은 다 만들고 그걸 행정원에 있는 국무원에 있는 부처 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책임은 안 지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의 큰 맹점이잖아요. 근데 걔는 공산당이 영원히 집권하니까 일관성 유지하는데 우린 청와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지.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당은 일관성 있게 계속 걔네들이 해오잖아요. 우리는 시민운동가들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럼 개판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해야 될 게 특히 어공이 많이 모인 데가 환경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간 게 4대강과 탈핵사업입니다. 네. 근데 그 정책은 산자부가 맡게 경제수석을 통해야 되는 산자부가 해야 됐으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때 상자부 장관으로 이 정책을 했던 사람이 배공규 한양대 교수 하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2인 삼각도 아니고 뭐 반대로 서로 이렇게 뭐 등 묶고 뛰어가라 그래야 되나요? 뭐 반대방 어떻게 뛰라는 겁니까? 나라가 개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교수에 이어서 김수현 씨를 소득 수도 주소성장 소주성 담당하는 정책실장까지 또 시켰잖아요. 이건 달 탐사하는 사업을 도시환경 전문가에 맡긴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러고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허물려고 했던 4대강 보를 다행히 허물지 않았는데 지금 이 보들이 홍수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보를 허물자는 얘기가 금강 쪽에서 많이 나는데 안 허물었기 때문에 금강이 지금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걸로 보여요. 지천에서 주로 범람이죠. 근데 4대강 사업에 끼지 못했던 데가 섬진강인데 지금 물난리가 났죠. 지금 계속 비가 온다 하니까 성진강 때도 물을 열어야 되잖아요. 안 열면은 태풍이 오면은 지리산하고 박치기 하잖아요. 구름이. 그럼 비가 엄청 때립니다. 좀 뭐 지리산 가끔 가서 하는데 지리산 가서 비 맞으면요. 한여름에 영상 한 10도까지 떨어지면 추워서 미칩니다. 두꺼운 옷을 갖고 와서 입어도 다 젖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때 저체온증은요.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산에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곡으로 내려와도 안 돼요. 그냥 능선에서 버티고 계속 걸어야 돼요. 추워갖고 계속 에너지 올려야 되는데 진짜 떨립니다. 옷은 입을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지천도 하자 그랬는데 본류만 한 데서 끝났잖아요. 하도 환경론자들이 반대해서. 지금 지천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지금 지천선 물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광주천이 터져갖고 광주광역시가 지금 난리지 아닙니까?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지천이 주로 문제인데 지금 와서 지금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자, 이 물난리 겪고 난다면요. 불이 나고 나면요. 가보면 좀 탑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이 문서 속각하러 가보면은 막 잘 집어넣는데도 보면 나중에 재 꺼낼 때 보면 안 탄 문서 나와요. 근데 홍수가 되면 싹 나갑니다. 밀고 나가면 싹 나가고요. 덮치고 난다면은 뭐 싹 나가진 않겠지만 방 같은 있는 거예요. 다 썩습니다. 그 썩은 거 어떻게 손도 못 대요. 새로 문명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썩은 것들을 가만 냅두면 거기서 보건 문제, 질병이 생깁니다. 환경 문제 생깁니다. 썩습니다. 여러분 뭐 물 가둬놓으면 녹조 그냥 녹조 비교가 안 됩니다. 뭐 벌레 버글버글 해주고 뭐 저 기자하면서 뭐 시신 보게 되면 오래된 시신 보면 끔찍하죠. 네. 그런 게 벌어져요. 네. 방역과 환경 다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라고요. 네? 홍수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수에도 끄떡하지 홍수가 일어나면 많은 에너지가 동원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 대주는 게 뭡니까? 원전하고 화전이잖아요. 응? 근데 환경론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원전 화전 죽이라고 그랬고, 아까 문 대통령도 연설에서 6.19 연설에서 탈핵 연설인가요? 탈핵 플러스 석탄 탈화전 연설이었죠. 자,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문 대통령이 탈핵 연설에서 천연가스 발전 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천연가스요.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첨도 발전용으로 합니다. 바로바로 전기 부족할 때 바로바로 생산해서 전기 발전하는 데는 좋지만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천연가스 그러니까 해가 없을 것 같죠. 천만에 미세먼지 제법 발생시킵니다. 천연가스 갖고 여러분 집에서 도시가스 밥해 드시잖아요. 그거 탁 키면 여자 가정주부분들 나 가스 마셔 안 그러시나요? 부탄가스만큼 그런 가스 마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전기로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전기로 탁 키는 요즘 있는 집들은 다 그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 가스 발전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첨도 발전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저 발전하고 중간 발전은 한수원들 주로 같은 이런 발전 회사들, 한수원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동부 발전, 서부 발전, 한수원 등, 그 한전 밑에는 발전 회사들이 하지만 첨도 발전은 SK 같은 재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첨도 발전을 써야 되는 가스 발전을 일로 돌리면 돌릴수록 재벌만 돈 벌리는 겁니다. 공기업들은 크게 이익 안 남겨요. 워낙 큰 사업이라서 돈을 좀 벌 뿐이지. 재벌들 서민위 하자고 하면서 발전단가 비싼 발전소 돌리기 위해서 재벌 살찌게 해주려고 해서요. 이 서민위 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가스를 LNG라도 갖고 오면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갖고 오려고 해요. 사업가들이 재벌들이 그 미국하고 일부러 합니다. 왜? 이 정부에서 남북교류 많이 하려고 미국 비위 맞추려고 미국 셰일가스 또 싸기도 하고 그 친미적인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말로는 민족자주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돈에 있어서는 친재벌이고 친미 정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요? 전 상당히 의심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형이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돌만 낳고 다 쓸려 내려가서 100군데 가보면 이렇게 뼈만 남은, 이렇게 큰 바위만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이 초기 산지면은 이렇게 흙이 많은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 토사가 막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내려가면서 땅이 단단하면 물이 땅을 파는데 땅을 파지 못하고 흙하고 같이 흙탕물로 내려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이 오게 되면 그게 쌓여서 강 바닥이 깊지를 못합니다. 천정천이 많은 거죠. 이런 데서는 수력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수력 발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첨도 발전을 쓴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들면은 쫙 강이 깊지 않으니까 주변이 다 물에 잠기는 범람원이 돼버리죠. 범람원이 바로 홍수를 피해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이 있어도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나룻배는 들어와도 큰 배가 못 들어오죠. 운하로 못 쓰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엔 그 모든 강을 상당히 항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인강 또는 뭐 그 템즈강 말았고 파리 흐르는 그 무슨 강이죠? 파리 참 갑자기 가슴 몇 번 배를 타고도 모르네요. 그런 것들 다 배를 많이 다니는데 우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강을요. 이렇게 되면은 강 수심이 낮으니까 지하수도 적게 들어가서 지하수 양도 적어져요.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강을 깊이 파서 그럼 배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물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으로도 물이 많이 스며드니까 지하수 양도 많아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뚝을 쌓게 되면 그게 이제 도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를 쌓으면 그건 다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보시면요. 미시시피강 저도 한 번 봤지만은 그게 거대한 운하 아닙니까? 저 내륙에 그레이트 플레인스 대평원 거기서 밀농사 뭐 지은 거 배에다 실어갖고 쭉 뉴올리언스랑 나오면 거기서 세계로 퍼지는 미국 농산물 수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하자고 한 게 뭐예요? 그래서 내륙까지 농업도 발전하고 물류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또 각종 문화가 들어가서 골고루 발전하는 건데 이게 4대강 플러스 운하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MB가 하자는 거였잖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연세대학교 퇴직하신 조원철 교수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분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추진했었죠. 다 이분들 이 정권 들어서 한다는 다음에 돈 조사 받았습니다. 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부정부패 안 하고 했던 거죠. 그랬습니다. 이 정권에서. 그거 했으면은 내륙도 발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잖아요. 요 근래.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비가 내리면요 옛날에는 도시화가 아니고 다 흙이 할 때는 땅으로 스며듭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화가 돼갖고 이게 도로로 딱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빠르게 쫙 도로 자체가 하나의 배수로잖아요. 옆에 또 배수로도 있고 물이 빨리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쭉 흘러가면은 어느 계곡에 갈 거 아닙니까? 계곡에
옛날 같으면 3시간 만에 와야 하는 물량이 1시간 만에 옵니다. 2시간 만에 와야 되니까 1시간 만에 와버려. 그럼 계곡이 빨리 불어납니다. 강도 빨리 불어나죠. 이것이 강도 또 직강화 해놓으니까 물이 빨리 흘러가니까 이게 막 밑에서는 하루에 피해를 입으니까 뚝을 쌓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바다로 확 나가게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갈수기 때는 지하로 들어간 물이 없고 저장한 물이 적으니까 우리가 물 부족을 겪는 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내륙도 개발하고 물통도 늘려서 물도 좀 보관하고, 네, 피해도 줄이고. 그래서 준설을 하자는 게 그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환경론자 4대강 반대주의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구석기 시대로 그냥 두자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예, 좋습니다. 구석기 시대로 그냥 두자면, 조선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석기로 봅시다. 근데 구석기 시대인 조선이 인구가 6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첨단을 달고 있기 때문에 5천만이 넘습니다. 조선의 반밖에 안 되는 영토인데, 북한을 합치면 800만입니다. 600만이 살 땐 그래도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땐 민둥산이었어요. 지금은 숲이 울창하게 살고 있는데, 5천만이 사는데 이 물량이 곱하기 10배가 필요한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에너지도 훨씬 10배 이상 더 많이 쓰는데, 에너지를 그러면 신재생이나 하고 있고 옛날처럼 나무를 떼서 하자는 겁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 대통령이 뭔가 홀렸던 것 같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갔어요. 문 대통령 5월 10일 날, 5월 8일 날 대선하고 10일 날 취임했는데 인수위도 갖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정부를 이끌었는데, 그때 그리고 6월 27일 날 처음으로 국무회의 열었습니다. 그때 뭐가 홀리셨는지 그때 이미 탈핵으로 가셨습니다. 6월 19일 날 탈핵 연설하고 6월 27일 날 첫 국무회의 열면서 탈핵으로 가셨는데, 그때 1조 6천억이 투입돼서 28.8%나 공사를 한 신고리 오륙호기를 중단시키고 공란원에게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대4로 3개월 후에 실패했죠. 국민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김수현 씨 생각하고 김혜애 씨 생각하고 국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그냥 밀고 나갔던 겁니다. 공약이면 답니까? 근거 옥조입니까? 정치인에 대한 지지 문제하고 그 정치인이 추진한 개개 정책에 대한 생각은 국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홍수가 심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8월 4일입니다.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집중호우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긴 거 앞에 거 쭉 그냥 읽어보십시오. 코로나와 장시간 전쟁 치르고 500mm 누폭탄 이거 다 하시는데, 마지막 문장.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에 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당부입니다. 저수지와 댐 수량을 조절하려면 보호가 있어야 되네요. 지금 공주보, 나주보 등에서 그걸 허물자 그랬잖아요, 환경론자들이. 그때 농민들이 나와서 허물지 말라고 시위했습니다. 네? 환경론자들과 문정부에 들어갔던 일부 어공, 그리고 그들에게 편성해서 진급하려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 소속의 극소수 늘공이 찬성했습니다. 제가 실명은 차마 못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춤을 췄었죠. 근데 그분들 말들대로 했으면 지금 문 대통령이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부도 환경을 추진하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은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있는 늘공들도요, 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4대강 허물었으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원전과 화전이 지금 값싸게 전기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대처하는 거지. 지금 계속 그 가스발전 돌렸으면 지금 전기요금 엄청 올라갔을걸요? 원전, 화전 다 없애고. 이제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별거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의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그의 세력들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핵을 추진하고 4대강 보호를 허물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답을 하십시오. 이제는 문 대통령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알면서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 괴롭히기는 그만해야 됩니다.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대통령을 조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갑니다. 이젠 문 대통령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